감독 약속은 좀 잘 지켜줘서 이 영화에 관통하는 메시지가 약속을 좀 했으면 좀 잘 지켜주세요. 근데 감독님 약속을 너무 안 지키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좀 다음부터는 좀 잘 지키자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기실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 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첫 얘기를 어떤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뭐 전도연 배우로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약속이라는 단어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장면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일단 저기 뒤에 문 다 잠가주세요. 문 닫아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미리 갔다 오시는 게 뭐 제가 사실 이쪽 일을 하는 이 여기에서 제가 사실 투머치 토크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전 리볼버를 보고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사실은 오늘 한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 네 오늘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버로. 그냥 필리버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편집장님도 계시고 감독님도 계시는데 저는 제가 그 이제 어떤 장면으로부터 먼저 시작할까라고 여쭤보셨는데 그 전에 그냥 제가 봤었을 때 이 영화의 사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는 이 영화가 나왔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 영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이제 뭐 OTT나 자극적인 것들이나 좀 더 직접적인 그리고 쇼츠가 되게 많이 유행이 되고 쇼츠에 좀 익숙해져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만약에 오수호 감독님이 그 요즘 시대에 맞춰서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면서 뭐 짧은 호흡과 그리고 빠른 커트로 들어가는 이제 영화를 만약에 리볼버를 만들었으면 좀 실망스러웠을 텐데 꾸준하게 이제 이런 장르를 또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완성을 해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영화의 다양성 이런 영화가 지금 되게 굉장히 컨텐츠 뭐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렵잖아요. 경기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고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용기 그리고 꿋꿋하게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무엇보다 이런 영화를 투자하고 제작할 수 있는 뚝심 있는 사나이피처스의 한재혁 대표님께 굉장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영화를 투자하신 플러스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저 다음 영화 할 때 좀 투자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영화를 장르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리볼버를 봐주셨다는 것 자체에 영화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례한 때도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승욱 감독님 작품 오승욱 감독님 작품뿐만이 아니라 좋은 작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짙은 향기가 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작품이라는 거. 근데 오승욱 감독님은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박수를 받는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는데 네.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의 이제 예의를 네. 가만히 계세요. 네. 그런 감독님이셔서도 본인의 성향도 그러세요. 조금 느릿느릿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조금 관철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너무 잘 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화가 완성됐고 또 이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선택하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불편하신 사람들도 있고 재미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 영화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 영화는 그런 영화고 그런 영화를 또 다른 기대치를 갖고 그 기대치를 못 채워줄 수도 있지만 이런 장르적인 영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고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례한에서 같이 함께 이제 전도연 배우랑 함께 했었고 그 무례한을 저는 대표하는 이미지가 이제 국밥집에서 나와서 새벽에 포스터이기도 하죠.
두 사람이 마주보는 장면, 굉장히 그 절묘한 균형감으로 끌고 가는 작품인데 이 리볼버는 확실하게 이 하수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냥 계속 쫓아가는 영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시 그래도 무란을 함께했던 김혜경, 전도연 배우를 보신 느낌 어떠실까요? 그게 일단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감히 전도연 누나 미안해. 감히 이제 선배의 연기를 평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한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새삼 전도연이라는 배우의 연기가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뭐라 그럴까, 극을 끌고 가는 힘이 확실히 엄청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고 시니컬한 표정을 매번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정 안에서도 눈빛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배신감, 또 허탈함,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을 너무 잘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설적인 화법과 조금 그 움직임의 활발한 움직임들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래서 좀 개성이 강한 캐릭터를 만들어내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 주변에 사실 좋은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배우들하고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그걸 명확하게 끌고 가주시고 묵직하게 또 자리를 잡고 계신다라는 거에서 되게 대단하시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무례한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저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성장을 하고 매번 작품 할 때 연기할 때마다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는 진짜 도연 누나가 더 대단하다고 느낀 건 그 경력과 그 지금 사실은 계속 이 자리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계속 진화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그 작품에서 유난히 기억에 남는 어떤 전도연 배우의 어떤 표정이나 혹은 장면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혜은 누나 역할이 뭐였죠? 그 저기 무당 집에 갔다가 승냥이 같은 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 거울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례한을 했어 알고 있는데, 사실 오석 감독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죄와 죄책감에 대한 것들을 되게 잘 다루시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를 던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경찰이 아니잖아요. 사실 복수하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와중에 이제 승냥이 같은 년이라고 들었었을 때 내가 이렇게 더 점점 짐승이 되어가는 건가? 어떤 자신의 정체성, 존재감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망가져 있나, 어떻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라고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돈의 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그 돈다발을 던져놓고 이제 소주를 따라주고 근데 5만 원만 빼잖아요. 돈다발을 줬는데 그렇게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 그 되게 허탈한 도연 누나의 마지막 얼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게 되게 왜 인상적이었냐면, 감독님 근데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중산층 기준. 층 일단 좀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전기세, 그다음에 수도세, 그다음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게 국민 뭐 연금, 그다음에 의료보험 정도를 걱정 없이 좀 내고, 그다음에 애를 낳아서 애를 갖다가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정도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중산층이 아니죠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그러니까 그 돈의 서사라고 얘기를 한 게, 그 돈다발을 줬었을 때 나는 이만큼의 돈을 가져본 적도 없지만 이만큼의 돈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딱 쓸 만큼만 있으면 돼라는 느낌에 그만큼의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해석할 땐.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받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다 가지고 났었을 때의 허탈함들, 그런 걸 표현했는데, 그 중산층을 감독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그 10억짜리 아파트하고 7억에 대한 현금을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준이 어떤 걸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을 보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뭐 몇 평짜리 아파트, 자가 아파트와 뭐 몇 cc 자동차,
그리고 예치금 얼마, 그리고 해외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물론 나라마다 중산층의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있는 거를 보고 감독님이 어떻게 뭔가에 우리가 그 중산층의 어떤 악다군이 쓰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그 기준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 15억 아파트와 7억짜리의 그 현금 그 기준을 어떤 것 때문에 그러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중산층 지금 상황에서 중산층보다는 조금 좀 아래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일단은 그 7억이란 돈의 그 가치의 정확한 액면 그대로보다는 내가 약속한 어떤 금액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것인데에 대한 그러니까 약속의 대가인데 저는 이 하수영이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투명인간이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 하수영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어떤 교도소 생활 2년을 벌이고 나왔을 때에도 누구 하나 그 하여튼 아무도 안 보는 사람,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없는 그 사람이 7억하고 아파트라는 건 자기 존재 증명을 갖다 획득하는 과정이라서 중요한 거. 이것이 5억이 되건 7억이 되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찾는 것. 그랬고 하수영이 되는 것. 그 맨 마지막 장면은 하수영이 이제는 자기 존재가 이제 투명인간에서 자기. 근데 굉장히 씁쓸하고 허탈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남길 배우님께서 그 거울 보는 장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그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승훈 감독님 영화에서 어떤 정체성의 문제랄까 혹은 뭐 이제 죄의식 문제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물의 안에서 보면 이 그 정재곤과 이영준 사이에서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그 소변 냄새 맡는 장면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거울 보는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장면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거울 장면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주성철 편집장님 안 계실 때 우리 남길 배우님께서 오셔갖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물에 안에 사이가 소변을 보고 이 손에 묻어서 그걸로 이렇게 냄새 맡는 장면하고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리볼버에서 거울 보는 장면하고 거의 비슷한 장면 아니냐. 그리고 아유 맞습니다요. 좀 그 두 주인공 모두가 그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죄를 더 짓게 되고 뭐 이러는 과정이잖아요. 무례한 역시 그 사랑에 빠지면서 더 인간적으로 고약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이 하수영 역시도 총을 받고 그 총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것. 근데 총을 절대 쏘아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교도소 가기 전에 그냥 비리 경찰이었는데 그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 지옥 같은 그런 어떤 것이 빠지지 않기 위한 어떤 건데 문득 그 얘기를 듣니까 무당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까지 흙이 돼버린 사람까지 이용해갖고 너는 네 돈을 받아 먹으려고 그냐? 거기서 그 하수영은 그렇지 알았어요. 내가 당신한테 정복해는 거 안 할게요. 그거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거울 보면서 아 내가 그런 인간이 돼가는 이런 거였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요. 또 이제 무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례한의 그 오프닝 장면에 바로 이제 형사 정재곤 김나연 배우이 어딘가로 계속 걷는 장면을 쭉 보여주잖아요. 꽤 길게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제 무례한의 그 김혜경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전대원 배우의 첫 촬영이 그 새벽에 정재곤을 포함한 형사들이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잠복을 하고 있을 때 이른바 뭐 새벽 출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첫 촬영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오승훈 감독님이 아 진짜 김혜경이 걸어오는 것 같다. 그때 느낌 확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것도 이제 정말 그 아까 이제 그 배우님께서 너무나 잘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뭔가 그 감독님의 어떤 뭐 고전미라 그럴까 굉장히 좀 유니크한 매력이라고 하면 역시 그 인물들이 걷는 장면 내가 좀 굉장히 정서가 많이 담기는 것 같아요. 그 이번 영화의 하수영도 꽤 그 걷는 장면들이 많고 그래서 그 걷는 장면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모두에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그 걷는다라는 게 인물이 살아온 세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례한 같은 경우는 뒷모습에서 감독님이 요구하셨던 건 정재군이 갖고 있는 뒷모습에 대한 결핍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뒷모습이 좋다 이렇게 걷는 게 정재군스럽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걸으면서 이제 그 걷는 것들에 대해서 인물적으로 표현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좀 쓰고 그 다음 작품 할 때도 그게 이제 계속 영향을 좀 받았었죠. 근데 그 단점은 어떤 캐릭터는 자꾸 걸을 때 뒷모습을 자꾸 이렇게 뒷모습이 난 좋다니까 앞모습보다는 자꾸 뒷모습을 강조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번에 리볼버에서도 도연우라가 이렇게 걷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평상시에 도연우라가 걷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그 하수영이 걷는 느낌이 명확하게 딱 그 특유의 발걸음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오승욱 감독님이 그런 거에서 보여주는 사람에 대한 냄새 얘를 좀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무례한 첫날 첫 촬영이 이제 그 남길 배우께서 그 차에서 내려갖고 쭉 걸어가는 걸 이렇게 찍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감독으로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분한테 그 내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걸 갖다가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그것이 배우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런 거에서 정말 어떤 벽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배우분들을 만나면은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시나리오 안에서의 무드, 캐릭터 이런 것들을 배우분이 다 습득을 하고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날 첫날 첫 촬영 찍으면서 내가 10몇 년 만에 영화를 찍는데 남길 배우가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 뭐 결핍 있게 얘기해 주세요, 연기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찍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하면서 약간의 결핍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댄디함도 있고 너무 잘하셨어요 뭐 이런 거지. 이거는 정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추상적인 거를 갖다가 얘기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달도 안 낼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도 그러니까 걷는 거 이런 거에서 제가 특별하게 주문을 안 해요. 배우분이 이렇게 해주실 거에서 그렇게 가는 거. 근데 안 되면 큰일이지만 정말 좋은 배우분들이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 뼈다귀만 쓴다고 생각해요. 뼈다귀. 근데 이 김남길 배우건 전대훈 배우님이건 두 분 다 뼈다귀가 있는 그 생선에서 근육이 붙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비늘이 붙고 그 다음에 혈관이 통하고 그 다음에 헤엄쳐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정말 운이 좋죠. 네. 근데 연대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만 사실 감독님 시나리오에 여배 감독님 작품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영화가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호흡이 조금 느린 부분들이 그 시나리오에서도 그 여백이 있고 감독님이 그렇게 주문을 하시지 않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시나리오자 또 영화 작품으로 나왔었을 때이기 때문에 배우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감독님이 이렇게 배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지만 되게 깔끔하시게 뭐 감히 잘 모르지만 연출이 정말 깔끔해요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둘이 있을 때는 깔끔해 잘써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왜냐면 적재적소에 타이트한 얼굴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루즈한 샷에 배우들이 그냥 들어서 연기를 하고 또 그 공간 안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걸 가만히 지켜본다라는 건 그만큼 배우에 대한 믿음이 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같이 작품을 하는 연출자가 같이 작업을 하는 배우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큼 또 되게 축복받은 일이 없는 거고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어주는 연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하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는 그 그레이스가 돈다발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앤디가 마지막에 저는 사실 되게 개인적인 반전적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건 원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사실 막 소름 끼쳤던 게 그 그레이스랑 앤디랑 막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사를 들으면서 왜 우리 엄마랑 나랑 하는 대사 같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그 엄마라는 거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하신 건지. 그 엄마라는 설정 때문에 그
대사들이 그 안에서의 대사들, 그러니까 절 앞에서의 대사들 다 넌 뭔데 이렇게 내 인생을 망쳐놔? 그건 엄마하고 아들하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마 아들 간의 관계는 깜짝 쇼나 어떤 영화의 반전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온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살아오는 어떤 세상들, 그리고 그들이 여기까지 오면서의 어떤 고통들이 있고 그들의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이 맨 마지막에 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넌 뭔데 이렇게 내 인생을 망쳐놔? 그랬겠죠.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부르게 하면서 모델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왔을 것이고, 그 아들이 있으면 뭔가 그 그레이스라는 여자가 행동하는 데 있어 뭔가 잘못된 건가 저기 한 것도 있으니까 아들한테 계속 거짓을 강요한 엄마잖아요.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는 나한테 거짓을 강요했지만 또 따지고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대사로 이제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버리고 간 적이 어머니가 이제 중국에서 모델을 하면서 뭐 이런 데에서 한두 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거기서 진짜 또 하나 인상적인 건 도현 누나가 돈을 계속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억을 저 영화 보면서 설마 저기서 7억을 다 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랬는데 계속 세우고 계시겠는데, 근데 그게 되게 도현 누나랑 혜진 누나랑 그 지창욱, 창욱이랑 그 셋이서 그 앵글 안에서 이게 배우들이 워낙 좋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저기가 돈이 아니고 나중에 뭐 돌들 넣었나 이러는데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처음에 도현 누나가 와서 혼자 왔나? 라는 약속을 지켰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액수도 약속을 지키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하는 얘기인데 거기서 돈을 계속 세우고 계시길래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촬영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도현 배우님께서 저한테 저 계속 돈만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뒤가 있으니까요. 뒤에 여기엔 여기에 이들의 이야기 있고 여기에서 자기는 자기 돈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들리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 보시고 뭐 이런 거는 제 연출이 아니라 도현 배우께서 뭐 이런 어떤 그런 느낌만 보는데 그게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뒤에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 그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도 이제 게스트로 이렇게 또 모셨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질문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작품은 그야말로 이 배우들의 정말 엄청난 경연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김명률 배우분께서 이 작품에 있는 여러 캐릭터들, 뭐 앤디부터 뭐 민기현, 뭐 임석영 등 여러 캐릭터들인데 저거 한번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시면서 그리스? 아니 그 편집장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원래 무례한이 이정재 형이 좀 내정이 돼 있다가 부상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하게 된 계기거든요. 근데 이정재 형을 왜 거기서 저기 도현 누나랑 제가 보면서 투샷을 보면서 혹시 무례한 때의 그 아쉬움 때문인가 이러면서 보다가 제가 딱 보고 느낀 게 그래, 무례한은 내가 하길 잘했어. 투샷은 정재영과 도현 누나보다는 나하고가 더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런 자리에서니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네요. 너무 재밌는데요. 왜냐면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보면서, 왜냐면 누가 나오는지를 저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제작할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저도 다 같이 듣고 또 그런 애정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래서 계속 졸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나도 뭐든 도우고 싶어, 하고 싶어. 근데 아니 무례한의 정재곤이 나올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무례한의 정재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소모되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아라고 좋은 핑계죠. 그래서 핑계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 무례한의 정재곤이 제가 만약에 같이 일을 한다면 무례한의 정재곤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캐릭터로 이 김남길 배우님과 만나서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된 어떤 걸로 만나고 싶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좀 저한테 소중하신 분이고, 물론 그 오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 무례한의 정재곤이 나오면은 영화 전체 분위기나 이런 거에도 그렇게 썩 맞는다는 생각도 아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작품에 제가 정말 잘해서 좋은 캐릭터로 좀
네,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도 저는 진짜로 감독님을 너무 애정하니까 저도 뭐든 참여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말씀도 100% 맞는 얘기예요. 정재권까지 있으면 너무 진짜 이 무례함의 느낌이 고스란히 좀 가져갈 수 있는 느낌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편집장님이 질문하신 거에서 저는 사실 한수영이 되게 굉장히 탐나긴 했어요. 근데 한수영 외예를 하면 저는 사실 그 지연 씨가 한 역할 정마담, 예, 정마담 역할을 왜냐면 저는 보면서 다 다른 배우분들이 뭐 워낙 잘했고 저는 종수형님이나 만식형님도 연기가 너무 좋았다고 다른 분들은 뭐 다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분들도 좋았지만 저는 지연 씨가 좋았던 건 세 군데에서 언더커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랄한 언더커버는 처음 봤고 그걸 되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면 그게 좀 뭐랄까 그런 캐릭터들이 소모적이기도 하고 좀 자기적인 느낌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뭐 물론 도윤 누나와 함께 하는 그 그림 안에서 그런 것들이 상반되게 잘 표현이 되기도 했지만 좀 그리고 대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여기저기 다 보고 하면서 택시 안에서 아 진짜 더럽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사 하나로 참 표현이 잘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영화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렇게 뭐 조금씩 보여주고 이걸 계속 이 정마담이 그 하수영한테 언제 이렇게 젖어들었어? 아니면 언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러는 걸 계속 보고 관찰을 했지?라는 것들이 화면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좀 직접적인 대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기회주의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근데 여자한테 참 약해. 너 불쌍하지 않아? 자기 애인도 바로 죽었고 뭐 돈도 뺏겼고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들어가 있는 동안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 임성용이랑 살았던 사람이야라고 이제 준환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 직접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지연 씨가 어떤 정마담 이 캐릭터를 저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그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대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대사를 쓰시는 것도 원래는 그런 걸 어떻게 그 에브리띵 같은 건 그 에브리띵은 이제 그 대표님에서 그 원래 있던 대사에서 좀 이렇게 바꾸면 어때? 해서 나온 거고요. 정말 어울려. 그것도 지연 씨께서 굉장히 잘 살렸죠. 그냥 대사 한 줄 있는 것 같다가 정말 너무 잘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정말 좋은 배우분들하고 만나갖고 더럽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다 좋았지만 저기 참 좋았어요. 그 위스키를 갖다가 물에 그러니까 얼음에 확 넣어갖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싸고 소중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다음 임소경이 선물한 건데 정마당 입장에선 자 별거 아니야. 자 이거 이렇게 막 먹어도 돼. 이렇게 해도 되죠? 하고 그러는 것들이 시나리오 이렇게 썼지만 그걸 이제 실현시켜 주시는데 참 그럴듯하게 잘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어떤 특히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도연 배우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할 때 묘하게 그 흐르는 어떤 것들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찍었었는데요. 거의 맨 마지막에 가갖고 난 언니 요만큼밖에 언니 편 아니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현장에서 그 느낌이 이렇게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감독으로서 야망이 있다면은 현장에서 배우분들이 펼치는 그 연기들이 뿜어낸 어떤 기가 있다는 생각거든요. 그 공기라고 생각을 해요. 공기. 그러니까 그게 탁 트인 어떤 그 벌판에서도 배우분들이 어떤 그 공기들이 나오고 근데 분위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공기라고도 하는데 이 감독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이 연기하고 있는 이 공기를 훼손됨 없이 담아내야 되는 것이 저는 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때도 그런 어떤 공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또 이 두 분들의 어떤 연기 그 공기 그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잘 좀 담아내고 싶었고 이번에도 또
근데 이제 브리안하고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얼굴 클로즈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촬영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이 영화는 얼굴의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얼굴에 카메라를 좀 가까이 대서 그 배우분들의 이 미세한 근육 떨림들 아주 살짝 그리고 그것들을 관객분들께서 봐주시면서 거기에서 미세한 감정들의 변화가 관객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랑비에 젖듯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영화였으면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 방파제에 갔을 땐 그것이 어느 정도 확 해소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영화는 얼굴의 향연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는 배우분들이 워낙 잘하시고 또 시나리오에 쓰여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해석하셨고 크게 연기를 안 하시고 정말 이렇게 연기하시고 이런 것들의 어떤 힘입은 바가 되게 많은 거죠.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적재적소에 타이트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굴샷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미장센이라는 게 기교를 많이 안 부리고 요즘은 되게 스타일리시한 부분들을 찍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앵글 안에 툭 그냥 배우들이 자유롭게 들어왔다가 연기하고 또 자유롭게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여백의 미덕이 또 있는 영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남길 배우님께서 뭐 여러 질문들을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제 영화 보시고 또 재관람까지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진짜 그 오 감독님 만나면 진짜 이거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거 혹시 더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 회사가 이스턴 프로미스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스턴 프로미스를 찾아보니까 그 예전에 그 영화가 있어서 혹시 그건지 궁금하고, 우리가 약속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도리 그냥 약속을 했으면 좀 지켜주세요라는 게 그냥 어떤 한 인간적인 거에 대한 세상 기본적인 도리인지 아니면 좀 세상에 대한 이야기 던지는 메시지를 하고 싶으셔서 이스턴 프로미스로 지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원래 그 회사 이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똑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에서 못 쓰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촬영은 다가오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이스턴 프로미스라는 그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어떤 그레이스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나 이런 건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투자라고 말은 그럴싸하지만 중국 자본을 들어왔고 계속 여기에서 땅 사면서 투기하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불려나가고 그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 제거해버리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빨리 커버리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의 이름이 이스턴 프로미스? 그러면 이거 되게 좀 아이러니하고 재밌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겉만 번드르르하게 이스턴 프로미스라고 해야 되지만 뒤에서는 근데 많은 부분 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래 이스턴 프로미스로 진짜 하고 지었었죠. 혹시 그 쓸 수 없게 된 회사 이름 공개하기 좀 힘든가요? 아니 뭐 기억이 안 나요, 인재님. 예, 감독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거나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그런 거에서 막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한 건 이렇게 바보처럼 싹 지워버렸네요.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그것도 그 정재영이 총 맞았을 때의 그 총알 맞는 위치가 총알 맞는 위치는 그 대표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둘이서 거의 동시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짠 것도 아닌데 칼리토에서 알파치노가 총 맞는 그걸 둘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이건 칼리토라는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파치노라는 배우도 좋아하고, 근데 좀 이런 것도 있었죠. 그 얼굴이 막 상하고 뒤가 터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영화의 진행상 분위기상. 그래갖고 좀 더 근데 여기는 좀 싫더라고요. 워낙 많은 영화에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를 했었죠. 여기. 예. 이쪽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누가 죽인 거죠, 정재영은? 그 이스턴 피로미스에서 이제 고용한 킬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킬러. 저는 정재영이 이렇게 씩 웃길래 이게 아는 사람이 왔다가 아는 사람이 쏴서 죽였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준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턴 프로미스에서 보낸 누군가의 그냥 고용된 근데 김유단 배우, 그러니까 신영선은 사람을 죽일 그릇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하수영을 쏘지 못하는 것도 애초에 라스트를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고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나가면서 신형사랑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신형사랑 캐릭터를 만들 때부터 고백을 했다 차였던, 그리고 고백을 했다 차이고서 거기에 앙심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그런 남자를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쓰다가 라스트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럼 일종의 데이트 폭력인가요? 아니 그 거절을 실패한 데이트 폭력. 아니 그러니까 저기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하면 그렇게 앙심을 품고 쿨하지 못하네요.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뭐 몇 명을 제외하고선 다 쿨하지 못한 인간들이잖아요. 특히 민기영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검도부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임석영이가 있는데 임석영이 범죄의 길을 빠져들고 뭐 이거는 하수영이 검도부에 들어와갖고 둘이서 이제 눈이 맞으면서부터라고 이상하게 앙심을 품는 좀 다 꼬여 있는 남성들도 많고 꼬여 있는 여성들도 많고, 그러니까 인간 군상 자체가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라스트에 갔을 때는 이들이 전부 다 이스턴 프로미스가 있는데 마곡이에요. 그런 마곡, 그다음에 강남 이런 데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산속으로 탁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난처한 상황,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데서 나오니까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잖아요. 특히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 평생 휠체어를 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수영은 좀 끌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휠체어를 끌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파쇄석이 깔려있는 이 절에 왔을 때 휠체어 미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한 번도 안 끌어본 사람. 근데 거기서 그 몸무게에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나갈 때 계속 이게 바퀴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의 하이힐을 갖다가 클로즈업 하나 잡은 걸 보시면은 하이힐 이게 계속 푹푹 빠져요. 정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그레이스도 역시 정말 난처한 공간에 와갖고,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는 일부러 웃기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돈도 없으니까 이상한 놈들 데리고 온 거고, 이래갖고 다 우스꽝스러운 상황 그런 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많은 분들 오셔서 객석 질문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전에 또 마지막으로도 질문하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이거 오늘 밤새기로 했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처음에 힘의 컷을 하고 나오잖아요, 도영이라가. 그리고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었을 땐 형사였던 거지. 그때 나왔을 때는 형사의 입장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종수형의 대사로도 하잖아요. 경찰 아나운서도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캐릭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의 컷이나 복장을 하고 나왔었을 때 어떻게 보면 퀸틴 타란티노에서 여성이 복수할 때 입는 좀 특별한 옷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했는데 뭐 헤어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는 의도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영화 처음에 이제 이 흉터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수영이 이제 경찰에서 좀 마음이 떠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경찰분들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렇게 크게 상처나는, 그러니까 아마 칼을 찔러 들어올 때에 이렇게 해서 막았겠죠, 어깨로. 그래서 저희가 나갔는데 그런 굉장한 어떤 공황 또는 어떤 마음의 병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하수영은 그 마음의 병을 갖다 이기지 못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피 비슷하게 경찰청의 아나운서가 되고, 그러면서 복장이 그렇잖아요. 경찰 같지 않은 복장으로 회상 장면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랬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좀 경찰은 마음이 좀 떠난 사람처럼 그런 어떤 설정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도소 안에서는 교도소의 여성 교도소들 같은 게 이제 미용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용들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머리도 거기서 다 하고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트와이스 모모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래갖고요. 그 당시에 그 컷이 좀 유행을 했어. 교도소 안에서. 아무래도 트와이스 팬이십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도연 배우님께 약간 장난처럼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도윤 배우께서는 좀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더 싸움꾼 같은 어떤 느낌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예, 의상이나 것도 좀 싸움꾼 같은 느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게 그 항공 점프하고 그거는 예, 극 중에서 그냥 아주 그냥 즉흥적으로 가다가 구제 상점에서 앞으로 내가 갈 길 싸움 딱 같은 게 있네. 그래 하고 그냥 아주 즉흥적으로 그냥 들어가고 옷을 갈아입는 거라서 크게 뭐 저긴 아니었지만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도연 배우께서 이제 항공 점퍼에 블랙진을 입고 그다음에 그 앵클 부츠를 신고 이렇게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멋도 그래서 있고. 오늘 저한테도 인상 깊었다고 하는 건가요? 네, 블랙진에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약간 이런 패티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즉흥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입고 나온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있었어요. 뒤에 가서는 머리를 확 묶어버리는데 그게 앞에서 그렇게 하고 오다가 뒤에 가서 이제 산에 들어갈 때 묶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죠. 뭐 단발로 할 것인가, 머리 염색을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여성스러움에 대해서는 아나운서도 하고 왔다가 이제 복수하는 어떤 한 인격적으로 그 옷을 이제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트와이스에게 한마디. 트와이스 존경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객소심을 받아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마스크 쓰신 분요. 네, 마이크가 가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우리가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전도연 배우와 전혜진 배우가 그 절 마당에서 인지를 교환하고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각자 갈 길을 떠나가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절 계단에 주지 스님이 앉아서 그거를 계속 지켜보시다가 갈 길을 가니까 본인도 박수 한번 딱 치고 이제 다시 돌아 들어가시는데 그런 존재가 있었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냥 시나리오 쓰면서 그 자연스럽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그레이스가 약속을 안 지켰을 수도 있고, 뭐 킬러를 갖다가 산 어디에다 배치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절에 그 주지스님이 나와서 심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중재자 또는 거기에 목격자. 그러나 이제 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수영 편이고, 그리고 하수영이 사람을 쏘거나 이르지 않고 간 것에 대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승리에 대해서 누군가는 박수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수영의 인물이 돈, 아파트 때문에 그 저주 같은 총을 받잖아요. 그 뭔가 좀 삐뚤어진 그 선배가 너 이 총 사용하지 않고선 절대 너 돈 못 차릴 거야. 이런 어떤 느낌으로 그 총 그걸 결국은 절대 안 쓰고 그 속에 쓰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마지막까지 안 쓴 것. 그러니까 사람 살생을 안 하고 이런 어떤 것. 그 다음에 하수영이 맨 마지막에 뱉어낸 말. 그게 어떻게 보면 협박이기도 하지만은 그래 나도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런 끔찍스러운 자리까지 왔는지 알아. 그래 너도 끔찍한 삶을 살았을 거야. 그래 알겠어. 하면서 하는 어떤 말들. 거기에는 어떤 연민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순전히 연민만 아니라 약간 협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스님께서는 하세요. 판정승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꼭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뭐 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감독의 얘기 들어보니까 소영이 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이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좋았던 게 그게 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게 제일 비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런 와중에도 사실 더 흔들 수도 있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약속한 그만큼 나한테 약속한 만큼이 필요했고 그만 받으면 나는 진짜로 더 이상 너희들 앞에 안 나타날 거야. 예전에 너희 갖고 있었던 아픔들이나 뭐 여러 가지 약점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좋았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똑같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준배형님은 왜 거기 있었나. 근데 이제 지금 그 질문으로 대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 저 이거 영화 두 번째 보는 건데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돈의 그 가치가 어떤 어떤 느낌으로 그 돈의 가치를 생각해서 그렇게 그 7억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설정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내 몸 누일 수 있는 방 한 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생하고 이런 것들 그거 갖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건 약간의 몇 년간의 생활 정착 자금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 갖고 100년 만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아니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니들이 7억 준다 그랬잖아. 그럼 그걸 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말한 그거 그대로 지켜줘의 의미가 더 세죠. 근데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좋다라고 했었던 그 돈다발을 그 5만 원짜리 돈다발을 줬는데도 거기서 5만 원만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연결이 되는 얘기네요. 니네가 주기로 한 그 돈만 줘. 감독님은 7억과 15억이 된 아파트가 있으면은 노후자금이네요. 노후자금이 아니라 하수영의 그 나이가 38에서 9이라고 생각했고 출소한 다음에 40에서 41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 갖고 노후를 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수영이 이제 경찰 일을 안 하겠죠. 그렇다면은 최소한 내가 무엇을 해먹고 살던 약간의 정착 자금 있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보죠. 고맙습니다. 아니, 아까 감독님 얘기하신 그게 어떤 의미적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저는 지금은 농담입니다. 감독님 죄송합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저기 생수병 들고 계십니다. 네, 우선 무례한을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리볼버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임석균이랑 민기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궁금했던 건데 임석영에 대한 민기현의 감정이 그냥 후배에 대한 소유욕인지 아니면 약간 어떤 성애적인 감정인 건지.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그 전도연 배우님과 정재영 배우님이 이정재 배우님을 사이에 두고 약간 서로 약간 치정 같은 그런 그 텐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서사가 어땠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검도부 출신 사수와 부사수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도부에서 주장과 부원의 관계와 형사 일을 하면서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 그러니까 그 거의 직업적으로 굉장히 끈끈한 파트너의 관계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검도 기술 전부 다 전수했고, 자기가 아는 형사 기술 전부 다 전수했고, 그런데 이제 비리 경찰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자기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감독님 얘기한 좀 그 인터뷰에서 보면 가장 그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집착하는 게 어떤 좋아하는 사이, 뭐 사랑 사이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병에 걸렸고 이제 죽기 얼마 직전이니까 굉장히 삐뚤어져 있고, 아니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좋은 어떤 말년,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이렇게 되지만 또 이분 같은 경우 너무 강직하게, 너무 검도부 그 주장으로 그 검도 선생으로서 너무 강직하게 살다 보니까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더욱더 삐뚤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캐릭터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민기현과 그 임석의 관계는 그것이 틀어진 걸 갖다가 하수영 쪽에다가 이 삐뚤어지니까 망상으로 하수영을 자꾸 원망을 해버리는 그런 쪽의 상황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검도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그쪽 같고 막 되게 강인하고 이런 것들의 인물들이 대부분인가요? 이제 조사를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안 그러신 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검도라는 검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검도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이 꽤 FM적으로 있네요. 되게 대쪽 같고 음. 딱 지킬 것들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죄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검토를 안 해도 다 그래요. 특히 감독님! 야 죄송합니다. 좀 그거에 강박이 있다. 아 이거 말 잘못. 근데 감독님이 그런 게 조사를 하면서에 대해서 듣고 이제 임팩트적인 느낌들을 가지고 캐릭터를 좀 확장을 시키시는 스타일이셔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니까 혹시 대한 검도협회 여러분들은 오해 없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기 까만색 예, 안녕하세요. 저기 다름이 아니라 그 원래 그 임석용이 살해당하는 장면이 원래는 배우분이 직접 촬영을 하셨고 그 부분이 원래는 편집본에 들어갔다가 영화 상영되면서 잘렸었다고 들어가지고 오늘 사실은 그 배우가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남길 배우님께서 이미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하셔서 감독님의 의사를 알았기 때문에 별도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앤디 캐릭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앤디 캐릭터가 이제 시나리오 상이 그 시놉시스 상에서는 향수의 미친 개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 미친 개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향수의 미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보이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캐릭터 설정을 듣고 싶고 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레이스가 왜 자기 인생을 다 망치려고 하냐 하는데 이제 앤디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버리지 마 하고 엄마가 시킨 거를 자기는 다 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임석용을 죽인 거는 맨 처음에 신형사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부분의 대사를 듣고 알고 보면 앤디가 이 그레이스를 이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본인이 모든 다 더러운 일을 해서 그에 따라서 약을 먹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앤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앤디가 향수 뿌린 미친 개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그 어떤 돈 많고 호구대도 멀쩡하고 그다음에 잘생기고 그다음 옷 입은 것도 전부 다 명품만 걸치고 그렇게 뭔가 어떤 부분 젠틀하고 뭔가 댄디하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지 이익이나 아니면은 어떤 곳에 가서는 좀 깽판도 부리고 근데 그 뒤에는 항상 어머니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하는 그런데 이제 산속에 가서는 어머니가 그 돈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이 임석영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방치되어 버리니까 돈도 없고 그 자기 자력으로 뭔가 끌어온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어떤 것인데 저는 그 향수 뿌린 미친 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 내면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칙칙칙칙 뿌려갖고 이 안에서의 무엇 그러니까 옛날 그 프랑스의 18세기 17세기 같은 게 물도 귀하고 그러니까 이제 향수의 발달이라는 게 그 어떤 몸에서 나는 냄새나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는 향수 뿌린 미친 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앤디 자신이 갖고 있는 너무너무 허약함, 겁, 그 다음에 어머니나 이런 돈 뭐 이런 거 없고 뒷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것들을 향수나 이런 것으로 갑옷으로 좀 삼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예, 뒤에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그 조여줘 드신 분이신가요? 네, 해주시죠. 네, 지금 시선이 쏠려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어제 처음 저희 이제 집에서 근처에서 한번 보고 여기 와서 지금 바로 전이랑 집에서 3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그 3가지 정도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해주시면 하나만 해야 돼요 감사하겠습니다. 중에서 그러면 그 보니까 영화 내에서 황정미라는 인물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맥거핀처럼 등장도 하지 않게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이정재 배우님 역할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맥거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두 번째 보면서부터는 좀 그랬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뭔가 나와서 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죽어서 뭐지? 이랬는데 두 번째부터 보다 보니까 이정재 배우님이 약간 맥거핀 같은 역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 맥거핀 역할을 이정재 배우님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누가 봐도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배우님을 캐스팅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처음에 이정재 배우께서 해주시려고 전혀 상상도 안 했고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가 영화화되는 과정에서 그 이정재 배우님께서 아주 흔쾌히 시나리오도 안 보고 그런 형사 여기 있어? 그런데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그럼 내가 할게 하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어떤 날개가 하나 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만들어서 이제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에는 이정재 배우께서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참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독님이랑 이제 감독님이 이제 말씀이 좀 없으셔서 그러는데 이 아까에도 우리가 좀 의견을 나눴었을 때 맥커핀은 정재영은 사실 맥커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박주영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정재영 역할 같은 경우 명확하게 정재영 때문에 이제 수영이 시작이 발단이 되는 이야기들 명확하게 잡아갔고 그리고 그 도현우하고의 관계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맥커핀으로만 이용되는 역할은 아니지 않은데 그리고 그랬으면 사실 정재영이 이제 또 이런 걸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오승 감독님이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소모되는 역할을 하시거나 또 그리고 부탁을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감독님하고도 사실은 우리가 제작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감독님하고 그 전에 얘기했었을 때 감독님은 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달라지고 해서 좀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되는 건 그때 당시 시나리오에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런 역할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재훈 맥커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했으니까 다음에요. 네, 하고 저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무례한과 같이 이번 영화에서도 전도연 배우님이 맡은 캐릭터가 이용당하고 배신을 당하는데 두 인물이 상황을 대응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 배우님과 오승욱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무례한의 혜영과 리볼버의 수영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례한의 정재권하고 그 혜경의 차이라고 질문하셨나요? 하수영하고 근데 저는 무례한 이야기 자체가 무례한의 좀 톤앤 매너가 비슷하긴 하지만 정재권은 좀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수영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자신이 받아야 될 빚이다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다라기보다는 양심에 조금 가책을 느낄 만한 일들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갖고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냥 이게 어떤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대한 인물의 차이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 명확한 건 비겁하냐 아니면 조금 앞으로 진취적으로 내 것을 찾으려고 나아가는 진취적인 것이냐라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재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내가 여태까지 사실 정재곤도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김혜경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몇 번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몸에 있는 상처들은 그러면서 있었던 상처들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또 그렇게 혼자 이루고 나서 돌아가서 그러잖아요. 나는 죄를 진 게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사실 그것도 죄이지만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너는 범죄자 애인일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를 하거든요.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비겁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리볼버에서의 수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재건보다는 조금 더 좀 자신 있고 진취적으로 자신의 길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물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감독 생각은 좀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김혜경하고 하수영의 차이를 그러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그 수렁 속으로 계속 빠지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하는 그런 어떤 주인공이라 생각했어요. 그 안에서도 자기가 큰 긍지, 그러니까 자존심, 삶으로서 어떤 무엇 이건 정말
안 잃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김혜경을 갖다 했었고, 김혜경 거짓말을 안 해요 영화에서 절대. 그 김혜경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가 갖고 있는 자존심, 존엄 이렇게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수렁 속에 이제 빠져서 계속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인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 저기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드니까 다음번 할 때 어떤 주인공은 좀 그렇게 안 하고 수렁에서 계속 그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주인공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그 집념, 그러니까 돈을 찾고 이런 어떤 거다 그거보다 나아져. 내가 투명 인간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집념을 입에 꽉 물고서 앞으로 꽉 가는 그런 어떤 주인공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그 하여튼 수렁에서 확 빠져나오는 사람. 맨 마지막 장면은 온몸이 신음투성이고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지만은 수렁에서는 빠져나온 사람이라는 그런 라스트를 이 영화에서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그건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받을 건데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셨던 분 질문 받겠습니다. 편집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대사 중에 정마담이 그 신영사님한테 하는 대사 중에 예리하시네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례한에서 그 마카오 단란주점에서 이영준으로 미장한 정재군이 이제 들켰을 때 김혜경한테 예리하시네라고 허벅지를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스터에그를 고려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는 아닌데요. 그 쓰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이거 정재곤이 했던 대사네. 근데 되게 잘 어울리잖아. 그리고 썼어요. 잘 알고 하셨다는 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긴 하네요. 네. 감독이 무조건 이제 모아대 걸리면 예리하시네 이럴 것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되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끝났나요? 뭐 혹시 또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 또 뒤에 상영 시간도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어서 뭐 김남규 배우분 그리고 오승훈 감독님까지 마지막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리볼버 영화의 또 다양성을 찾아주시고 이런 작품이 또 만들어졌는데 너무 선택을 해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영화도 있어야 되고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계속 만들어져야 계속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저희 영화나 또 방송 일을 하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개봉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셔서 그냥 예의상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리볼버를 보러 와주신 분들은 정말로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오숙 감독님을 사랑해 주시고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정말 버팀목이 돼 주시는 그런 분들이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편집장님도 그렇고 오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 관객을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을 보고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또 11월 달에 열혈사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남길 배우님께서 여기 이렇게 와갖고 리볼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거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우정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조금 더 빨리 남길 배우께서 이제 마음에 드실 만한 시나리오를 갖다 붙여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도 좀 있고요. 이런 어떤 우정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되는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2번, 3번 보시고 막 이렇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시고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2번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선택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약간 제가 조금 과다하게 해서 이것도 우정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우정을 맺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무례한 보신 분의 또 그 우정이 여기까지 또 오고 그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왠지 돌아가셔가지고 노래 한 번 더 보실 분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럴 생각이고요. 아무튼 오늘 그 너무 즐거운 시간 만들어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마지막 또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객석에 계속 앉아 주신 뒤에 두 분이 그때 나가셔서 돌아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리볼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리볼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들은 켜져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